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전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매우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승 종목 수가 계속 많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제 재미난 시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석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미인주들은 일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는 미인주들은 현금화하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저평가 원석을 사는 그런 투자를 반복하면 이번 시장은 상대적인 시간 누적상으로 따져보면 당장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을 이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느긋하게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것들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상당히 그 의외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역시나 예상하면 예상한 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상과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1번 앵아입니다. 자, 1번 앵아가 엄청 강세네요. 자,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완전한 압승을 하고 나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그 엔화 약세 아니겠어?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이거는 약세가 아니고요. 네네네, 약세가 아니고 엄청난 지금 강세죠. 자, 1일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일리로 봐도 다카이치 총리 될 것 같아서 확 올랐던 거 한꺼번에 다 빠졌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160엔 근처 가니까 미일 공조로 가격을 후려쳤을 때, 그러니까 환율을 후려쳤을 때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확 밀어붙였을 때입니다. 그때하고 순식간에 똑같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미일 공조가 일어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한 150엔 정도 중반쯤이면 일본은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밌네요. 과연 어디쯤에서 만족하게 되느냐. 제 생각엔 150엔 깨지는 거는 원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150엔 깨지면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빨리 떨어져도 문제야. 너무 차도 문제고 너무 뜨거워도 문제야. 일본 엔화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엔화 강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캐리 청산 터지죠.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원화 환율부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이 1453원으로 꽤 크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엔화 대비로는 9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본 엔화가 얼마나 강세였는지. 그러니까 원화는 사실은 오늘만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로 따져도 210원, 그리고 유로화 대비 1731원이니까 원화는 크게 강세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 원화가 그동안에는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인데 대체적으로 플러스 쪽에 1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워낙 그 한국 원화가 안 좋아서 개입을 한 다음부터는 930원이었다는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 꽤 큰 약세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도 강세예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6.91이 깨졌습니다. 6.9099. 네, 물론 1이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이죠. 이러다 6.9도 깨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어떻게 됐다고요? 엔화는 153회까지 갔어요. 달러 대비 153.29인데 현재. 만약에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핵심이죠? 중국 위안화도 강세야? 일본 앵화도 강세야?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하지 않나요? 엔화도 강세고 중국 위안화도 강세면 원화도 강세겠지. 자, 그러면 이게 약간 기름입니다. 외국 애들이 다시 ETF를 매수하고 있어요. ETF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도 그 중에 하나겠네. 반도체 사고 싶은 외국인들은 이 반도체 ETF를 살 수도 있겠네, 한국에 오면.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항공물 ETF를 계속해서 사고 있고 유입이 되고 있는데 원화까지 강세 요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포인트 이상부터는 일반인들의 랠리가 시작됐다. 일반인들의 강세장이 시작됐다. 그동안에는 참고 견딘 사람들에게 좀 폭포수처럼 떨어진
선물 같은 강세장이었고, 자, 이제부터는 정상화 이후에 본격적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한테도 마찬가지 시선으로, 마찬가지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이번 상황들이 인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오면요. 네. 원화 약세 베팅 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자본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산의 규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는 국면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전체 시장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닥은 약간 조정받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버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래소는 1% 또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5,500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5,354포인트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541 종목, 340 종목이 하락. 코스닥도 시장이 뭐 마이너스였긴 했습니다만 오른쪽 내린 종목 팽팽하게 접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국채금리 어제 너무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요. 이상해요 했는데 급락 중입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하네. 무려 6.6pp 10년물에서 이것만 어마무시하게 빠진 겁니다. 하루에. 그다음에 2년물도 3bp 이런 식으로 빠지는 금리가 빠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업종별 테마별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자제품 쪽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엄청나게 올랐는데 21% 올랐고요. 자동차 좋았고요. 항공화물, 그다음 은행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지수 좋았습니다. KB금융 등이. 전기장비도 좋았습니다. 편의점, 초전조체, 폐기물 처리, 은행 등도 테마별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기아, 셀트리온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현대차, 셀트리온, LG전자, HD건설, 기아, 두산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등을 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순매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순매도는 SK하이닉스에 무려 3,700억 가까이 매도가 터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등의 매도를 내었습니다. 기관은 뭐 ETF는 다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기관이 주체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한 거니까. 그 외로는 이스페타스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등을 매도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등을 매도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금감위 원장께서 올해 코스닥에서 150여 개 종목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동전주 등 이런 것들 좀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시가총액 기준이 원래 없어가지고 이거를 상장 폐지할지 안 할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상장 상장 폐지 기준에 시가총액 상향 조정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들, 즉 그러니까 900원, 8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하는 주식들은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웃기는 게 시가총액인데 액면가 그렇지. 액면 분할해가지고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도 있잖아요. 100원인 회사인 경우는 1,000원이면 사실은 따져보면 5,000원짜리가 5만 원이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회사는 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은 안 되겠죠. 그렇고요. 어쨌든 2억 원, 금융위원장님. 2억 원 금융위원장님은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주당 2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 시키는 거, 죄송합니다. 자, 최근 한국거래소가 이런 상장 폐지 요건 변화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코스닥에서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개가 더 늘어난 150개사가 올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12일에 공식 발표하겠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의 약 10%를 차지하는 동종주 정리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꼬부라진 각도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떤 공무원분들의 KPI가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일종의 그 타이틀로 걸렸든 타이틀로 안 걸렸든 이걸 KPI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꼭 필요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좀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죠. 그러니까는 한 2,000 몇백 개 상장되어 있는데 150개 상장 폐지시키면 엄청나게 폐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물량주의적 사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어떤 제품 판매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이오 정도를 제외한다면, 물론 그 바이오에서도 거래소를 조지면 금융위에서, 거래소에서 회계사 몇 명 쓰는 거 어렵나? 쉽지? 그러면 바이오 회사들 1년에 365일인데 근무일수가 220일이 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만 검토 열심히 하면 회계사 그거 전문이니까 한 2명에서 5명만 쓰면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 다 재무제표 뒤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이상한 애들 퇴출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내용 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시려면 4년 연속 적자인 기업 상장 폐지. 응?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시가총, 매출액, 전체 매출액 100억 이하 다 상장 폐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 규모 10억 이하, 순이익 규모 10억 이하, 3년 연속 10억 이하 다 폐지 시키고, 아니, 여기가 무슨 어디 동네 장난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한 해 순이익이 100억도 안 나는 회사, 50억도 안 나는 회사를 뭐 굳이 상장시켜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해. 그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이 투자자인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1년에 순이익이 10억씩 꾸준히 나요. 진짜 좋아. 10억씩 꾸준히 나요. 엄청 나. 시가총액 5천억이거든. 근데 10억씩 꾸준히 나고, 우리한테 1억을 그 중에 배당을 해줘. 정말 좋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좀 말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제대로 잡자는 거지. 기준을 제대로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 100억 안 되고 순이익 3개년 연속, 예를 들면 아니면 3, 4개년 이렇게 봐서 순이익 10억 안 되고 뭐 이런 애들 좀 날려버리면 10억이 뭐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상장되었다는데 아무리 코스닥이지만, 등록이라고는 하지만 코스닥 등록된 기업이 그래도 순이익 한 30억 이상은 꾸준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아니 동네 건물 하나도 동네 건물 하나도 잘 뽑으면은 사이즈 좀 돼 있는 거는 순이익 10억씩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래도 명색이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 열심히 일해요. 정말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물량주의로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 보호할 마음이 있어요? 투자자 좀 보호해 주세요. 왜 이게 자금 조달만 하는 게 중요한 시장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금 조달 많이 했으면 되잖아요. 이제 투자자 보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자금 조달이 잘 되고 투자자 보호도 되는. 다 떠나잖아, 미국으로. 미국으로 떠난 돈이 얼마야? 260조 원이 떠났어요. 260조면 코스닥장 3,000포인트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왜 떠났겠어요? 못 믿겠으니까. 이 믿음의 타락,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과감한 조치를 하셔야죠. 과감한 조치를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상장하자. 민간기업으로 가자. 완전 민간기업으로 상장하자. 그래서 상장을 한 회사는 못하면 경영인 잘려야지. 국민주로 가자. 국민주로 가서 국민들이 주주가 되자. 잘 되면 국민들한테 이익 난 거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 시장의 질을 관리를 하려면 민간 기업이면 시장의 질, 품질이 떨어지면 제품 판매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럼 그냥 그 CEO들 그냥 댕강댕강이지. 댕강댕강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잘 돼가지고 민간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 국민들 돈 벌어주면 되는 거고, 품질이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장사가 잘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시장 질도 되게 좋아질 거고.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급진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우리 100개나 상장 폐지시켰어, 50개나 상장 폐지시켰어,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정량적인 기준으로 앞으로 한국 거래소 또 아니고 코스닥에는 최소한 매출 100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 50억 원 이상만 되는 기업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뭐 50% 마진 되는 회사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리고 배당도 꽤 주고 ROE도 몇 퍼센트 이상 되는 기업,
유지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다 퇴출시키겠습니다. 급진적으로 보입니까? 투자자 보호를 그렇게 하면 250조가 돌아올 거예요. 260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시장 활성화되고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똘똘한 기업들은 상장하면 자금 조달 바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장이 잘 되면 스페이스X 같은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어제 얘기했던 비바 리퍼블리카, 그 토스 한국에 지금 상장될까 무섭잖아. 우리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그 회사가 좋은 기업이면 우리나라 상장해야지. 이게 뭡니까? 좋은 기업은 들어올까봐 무서워. 덜덜 떨어. 저 회사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우리 시장 들어오면 저거 물타기 돼가지고 우리나라 작살 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나만 상장하면 됐지. 무슨 분신술을 써가지고 막 그냥 노란 걸로 물들었어 세상이 전부 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얘기만 하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투자자들이 눈 감고 투자해도 대충 돈 좀 벌게 좀 해주시면 그건 안 되는 일인가요? 투자자들은 맨날 깨먹어야지 그게 속이 풀리는 건가? 투자자들이 눈 감고 투자해도 그냥 지수만 나 잘 몰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좋은 거니까 그냥 코스닥 150 투자할래요. 그래도 내가 5년 갖고 있었더니 쏠쏠해. 은행 이자보다 2-3배 났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깨지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난 진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난 뉴스인데요. 오늘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오늘 맵이 없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우위가 왜지라고 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실적을 향상시켜주는 뉴스는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뉴스냐면 현대자동차가 만들었던 어제 개 같은 로봇 있다고. 개로봇이에요. 개 같은 로봇이 아니고 개로봇. 개처럼 생긴 로봇이 있는데 얘가 스팟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요. 얘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요. 폐원자로랍니다. 폐원자로 공장에 들어가서 저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자력 해체 공기업 셀라필드의 현장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고위험 지역에서 원격 점검을 하고 3D 라이다 스캐닝, 그다음에 알파선 측정, 시료 채취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이미 시험을 했고요. 24년도에 고위험 구역을 상시 활용하고 있고 25년도에 완전 원격 시험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저거 지금 준비하고 시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원자력 해체하는 데는 수십 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혹시 위험한 데 있잖아요. 위험한 데 저런 자동 로봇을 심어가지고 저렇게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저 정도는 뭐 충분히 사례가 되겠죠. 저건 중국 업체들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위험한 곳에 로봇을 쓴다는 개념은 로봇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전 해체는 앞으로도 계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후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어떤 측면에서 이 원자력 해체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오늘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좀 올랐는데 지금 오늘 금융지수 좋았습니다. 워낙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상당히 좋았고요. KB금융이 또 추가로 올랐고 신한지수도 같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은 보험주 쪽에서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바로 자동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무거운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 이상 올랐으면 꽤 많이 오르는 건데 오늘 그렇게 올랐는데 이 뉴스가 가장 크게 작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잘 되기를 응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로봇은 계속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네, 밀가루 요즘 설탕 단합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밀가루 설탕 단합이 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느냐. 예전에도 한 2006년도에 밀가루 담합이 있었고 2007년에 설탕 담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한마디로 딱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 밀가루 설탕 담합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좀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최근에도 빵값이 싸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했어. 빵집 아저씨들 진짜 좀 너무하네. 씨. 빵 하나에 무슨 3,500원씩 받아. 이거 배불러면 대여섯 개 먹어야 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두 쫑크는 한 개 10,000원 있더라. 미쳤더라. 그거는 진짜. 근데 그거는 느끼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김치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 이제 빵값이 얼마나 비싸냐 봤는데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예요. 2018년 데이터거든요. 1kg짜리 덩어리 빵이 얼마냐? 서울은 2018년입니다. 15.59달러. 제네바 6.4, 파리 6.3, 오슬로 5.5, 쭈리 5.3, 네, 텔아비브 5.1. 근데 진짜 억울한 대목은 여기에요. 홍콩이 4.1, 그다음에 싱가포르 3.7. 야, 유럽 애들은 저게 양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싱가포르, 홍콩이 저게 양식이야? 근데 왜 우리하고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 근데 지금 저게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보면 별로 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빵값 후덜덜 하긴 하더라. 후덜덜해. 그러니까 두세 조각 잡으면은 밥값이야. 빵 두세 개의 밥값.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 밀가루와 설탕 담합이 정기적으로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몇 년간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담합 규모가 10조 원이라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네. 5년간 10조. 그러면 1년에 2조네. 그럼 와, 크네. 빵값이 비싼 이유가 있구만. 이런 건데요. 자, 근데 이게 리니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리니언시 제도. 뭐냐면 내부 고발을 먼저 하는 거야. 저희 단합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신고하는 애들은 면제. 두 번째 신고하는 애들은 할인.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엄청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거야. 이 벌금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리니언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해요. 저희가 담합했어요. 하고 하면 1등은 면제. 2, 3등은 조금 더 내는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게 이거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남는 장사네. 왜냐하면 같이 단합을 잘하다가 처음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우리 이렇게 이 정도에 팔아요. 이러면 내가 너 말을 다시 들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러. 절대 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봐도 이익을 쭉 누리다가 안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접니다. 1번 타자야. 2번 타자 다음에 너가 하고 3번 타자 다음에 너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저희가 단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진 신고한 사람 별로 안 받고 뒤에 있는 사람 많이 받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상해줘? 돈으로 보상해줄 방법은 없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지역은 안 팔아. 당분간 안 팔아. 저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 팔아요. 다른 회사 것 좀 쓰세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동으로 커버링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잔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적당히 했으면 모든 걸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 편이기 때문에 적당한 마진은 좋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밀가루 설탕 업체들이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영업자들 빵집 하시는 분들 참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단합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 주가는 12만 7,600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8만 원대였습니다. 8만 원대. 8만 원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12만 7,600원. 그리고 최근에 쿠팡 사태로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어떤 환원 정책을 발표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최저 배당을 25% 상향한다.
25%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25% 상향하겠다는 거. 자사주 2% 소각을 하겠다입니다. 자사도 2% 이제 56만 주로 나온 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는 현재 총 주식수가 2,759만 주니까 56만 주면 2%가 넘습니다. 살짝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되게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주환원을 25%로 상향하게 25% 상향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25%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주환원은 언제 하는 거죠?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죠? 주주환원율이라고 하면 순이익 곱하기 환원율 하면 대체적으로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 2년간 적자였어요. 근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원씩 줬거든요. 2,000원. 근데 시가 배당이 8만 원대는 그러면 1% 중반에서 2% 정도 됐습니다. 2,000원씩 줘도. 근데 그걸 좀 올리겠다고 했어요. 긍정적입니다. 2,500원으로 늘리기는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부터 사시는 분들은 주가가 13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2,500원을 준다고 해도 배당률이 뚝 떨어져요. 맞죠? 배당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배당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지금 2년 연속 적자거든요. 당기순이익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는데 계속 주주 환원을 해준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얘기예요. 수익성을 1조로 올리겠다라는 건 27년 기준으로 1조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보면 24년 기준으로 29조 매출에 영업이익 471억이에요. 그리고 5,734억 단기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거를 1조까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주면 감사하고 지금 471억을 27년 1조로 늘리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29조를 34조 매출로 늘리겠다. 저것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주환원은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만 괜찮으면.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쿠팡 사태로 인해서 좀 다른 유통주들이 굉장히 올라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마트가 이 시점을 이용해서 주주환원까지 발표를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체력을 보니까 이것들을 실현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형 SMR 상용화 첫 단계가 2월 중에 시작된다는 뉴스가 되게 있습니다.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써 한국형 SMR 상용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 설계 인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용화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가 과정만 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획득된 이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뉴스인데요. 지금부터 28년까지 약 한 4천억의 R&D 투자를 해서 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해서 그 이후로 이제 제작을 시작해서 31년도에는 처음으로 SMR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5년도 되면 SMR 1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원자력이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구나. 물론 이건 했던 게 아니고 안 했던 거 하니까 더 많이 걸리는 거긴 한데, 자 보세요. 모듈을 제작해서 준공해서 가동하기까지도 4년이 걸려. 그리고 표준인 설계 인가를 확정 짓는 데만 3년이 걸려. 도합 몇 년이 걸려? 도합 한 7년 걸려. 와, 엄청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SMR 경쟁 구도를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유명하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여기는 설계 인증을 2020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7메가와트의 설계 추가 인증 완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은 29년도에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9년 설계 건설을 하면은 결국 짓는 건 한 2, 3년 더 걸리니까 얘네도 30 몇 년이네. 그쵸?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러시아가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답니다. 역시 아카데미가 강한 러시아네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전 그림 보고 믿어지질 않았어. 뭐라고? 이게 발전소라고?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바다 위에 쌓아졌어요. 그러니까 배야 배. 그러니까 부유식 SMR
근데 이게 지금 저 보시면은 벌써 이미 상당히 녹슬었지 않습니까? 이거 운전 중이랍니다. 와, 당황스럽네. 이게 지금 운전 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미 하고 있고, 중국은 2026년기 2026년 올해 안에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라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옛날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이 SMR 과정에서는 가장 그 상용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SMR은 보통은 그 원전은 1기가잖아. 한 기에 1기가인데 여기는 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좀 소형 원자로다라고 보면 되겠고, 진짜 원자로에 비해서 그 공정 과정들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총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뭐 님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반대도 많고 막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되게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 이걸 먼저 기억하셔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SMR 얘기가 나와도 당장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땡길 수 있어요. 5년도 땡기고 6년도 땡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실제로 이게 돈 되는 것까지는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련된 회사로는 발전기기는 뭐 터빈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여기는 이제 건설을 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 설계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가장 이쪽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DLNC도 뭐 SMR을 좀 하고는 있는데 건설업체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물산, 삼성 ENC, ENA 이 회사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설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쨌든 건설업체 상당히 주가 좋은 흐름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미난 얘기가 이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전도 케이블로 데이터 센터 혁신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초전도체는 지금 저거는 있어요. 초저기온에, 그러니까 극단적 저온에서 초전도체는 있는데, 지금 MS가 하는 얘기는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효율을 개선시키겠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뭡니까? 저항이 없는 거야.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리 위에다가 쇠 구슬을 싹 이렇게 돌리면은 생각보다 꽤 길게 계속 가잖아요. 마찰이 작으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너무 문과스럽다. 잘 굴러가잖아. 저항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저항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쓱 굴리면은 멈추질 않아. 강제로 멈추기 전에는.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저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기 효율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높아지겠죠. 전기가 소비되는 전력이 없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전력을 쓸 때 예를 들어 전선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충전선 같은 거 했는데 막 뜨끈뜨끈 하잖아. 그거 다 밖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력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초전도체 만약에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온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가. 그러면은 전력을 조금만 쓰고도 완전히 다 쓰겠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있기는 있는데 냉각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 막 이런 거 여기서는 되는데, 얘네가 이걸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SMR 얘기한 김에 같이 한번 얘기했는데, 한국에 이래서 초전도체 관련 애들이 들썩들썩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전도체는 발음이 어려워. 이 고열에서가 아니고요, 완전 냉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MS가 하는 초전도체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주가는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상관없는 회사들도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좀 이따가 뉴스 IK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